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많이 있지요.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또 생존 학생들과 같은 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함께 여전히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일컬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질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문자나 전화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의 주치 명지병원 외상심리치유센터 배활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먼저 말로만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참 많이 나오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난 후에 생기는 어떤 정신적인 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일이라고 해서 다 모든 개인적으로 충격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생명의 위험이라든지 네. 아주 심각한 신체적인 손상 또는 성폭력의 위험을 직접 겪거나 거기에 직면하셨던 분들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걸 겪으면서 함께 굉장히 무력감과 어떤 공포심 이런 거를 겪으셔야지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작은 충격이 아니라 조금 강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충격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같은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심지어는 이 TV로 그 내용을 시청하던 이 국민들까지 이 외상후 스트레스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보도를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외상후 스트레스에 포함되는지 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세월호 그 침몰자들 거기서 살아나신 그 생존자분들이라든지 유가족분들은 당연히 PTSD에 해당이 되신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PTSD의 위험지금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고가 나서 바로 그 직후부터 저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처음부터 마음이 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처음에 한 사고 후 2, 3일까지는 좀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부분 정상적인 걸로 봅니다. 네. 누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겪고 그래서 그때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해서 질환으로는 크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충격적인 일 이후에 한 달까지는 대부분 좋아지는 경과를 밟기 때문에 한 달까지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그때까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서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 한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어떤 경우에 어떤 경험을 겪었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다라고 진단하게 되는지도 좀 그 사례들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셔야 됩니다. 네. 생명의 위협도든 거기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신체적인 절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면했을 정도로 네. 그런 걸 겪거나 목격한 경우 아니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예를 들면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갑자기 끔찍하거나 갑작스러운 일로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또 유가족분들이 그런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그런 끔찍한 사고나 그런 위협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어떤 경찰관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응급 의료 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굳이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만으로도 힘들어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소리 없는 마음의 병,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증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증상이 다 있어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네. 일단 첫 번째는 사고에 관한 기억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떠오르거나 또는 꿈에 나타나는 그런 재경험 증상.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런 감정적 무감각 증상, 그리고 사고랑 관련된 자극, 뭐 예를 들면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배를 다시는 접하기 어렵고 그거와 관련된 자극이 있는 것도 다 피하게 되시는 네. 그런 회피 증상,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고 잠도 잘 못 자고 안전이나 이런 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과각성 증상, 이렇게 4가지 증상이 다 있어야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4가지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앞서서 이 한 달 이상 이어질 때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울증이나 이 불안 증세, 지금 말씀해주신 증세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조금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한 달 이상 지속되면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 네. 전에라도 증상이 너무 심각하거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정도라면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을 주로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면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증상과 이제 사고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신체적인 검사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적 면담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포함해서 그런 검사도 하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과각성 증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호흡이나 심박동수나 뭐 근육 긴장도의 변화 같은 걸 측정하는 그런 검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면담이나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혹시 내가 이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큰 부담 없이 전문의를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주제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미리 고지하고 이 SNS와 카페, 문자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어떤 궁금증들이 올라와 있는지 몇 개 살펴볼게요. 먼저 3920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소방관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소방관의 절반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항상 반이 겪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약간 네. 과장됐고요. 하지만 절반 정도가 위험군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만한 그런 고위험군이 한 소방관들에서도 한 반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도 일반 인구에 비해서 소방관이 훨씬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또 1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연구 결과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또 10% 이상으로 10에서 20%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겪지도 않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소방관이 된다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기 위해서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 습관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존에 정신질환이 없으신 게 중요합니다. 네. 다른 문제로라도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뭐 그런 걸 앓고 계신 분들은 좀 가능하면은 이렇게 소방관 같은 위험한 직업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스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관을 한다 하더라도 정신적, 유체적으로 건강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네. 충분한 휴식과 그런 어떤 다시 일에 돌아갔을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생각하는 것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분 계시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조금 끊겼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다음 문자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술을 마시고 싸움이 나서 얼굴이 다쳤어요. 수술을 받고 일주일 정도 요양을 했을 때부터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맛도 없고 소화 불량도 겪고 있습니다. 이 증상이 화병인지 아니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수술 후유증일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지를 알려면은 먼저 싸우실 때, 다칠 네. 때 얼마나 본인이 그때 심각한 위협을 느꼈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해당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다 하면 단순히 그냥 적응 장애로 보고 물론 그 경우에도 증상이 심하거나 많이 힘드시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자로 들어온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9208님께서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웃분 중에 이 50대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어서 무척 우울해하십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친절한 이웃분이세요.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자식을 어떤 식으로 잃으셨는지가 또 이렇게 이제 그 아주머니께서 어떤 질환을 가지고 계신지 진단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될 텐데요. 네.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수도 있고 또 특히 자식을 잃었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우울증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두 개가 다 동반이 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데 자꾸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게 한다든지 자꾸 떠올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위로하시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네. 그냥 단순히 옆에 있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분이 필요로 하는 어떤 실질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게 훨씬 그분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나 이렇게 병원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충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겠네요. 네,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네, 저는 광진구에 사는 김유리나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집이 2달 전에 불이 났었는데, 네. 그 이후로 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TV에서 불이 나오는 것도 너무 무섭고, 집에서 가스레인지 켜는 것도 무서워서, 네. 거의 요리도 못할 정도예요. 아.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인지 이거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조금 네. 고민이 돼가지고. 네. 네. 불을 무서워하시는 거 외에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네, 그냥 단지 불이 그냥 이제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잔다든지 그때 상황이 자꾸 다시 떠오르신다든지 이런 건 없으시고요. 네, 그냥 불만 나오면은 불에 관련된 것만 보면은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 회피 네. 증상이신데요. 그러니까 관련된 자극을 피하고 그걸 떠올릴 만한 자극조차 다 피하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신데 네. 이 증상 하나만 있으시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까지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일종의 공포증 같은 게 생기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심각하게 오신다든지 하면 좀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움 많이 됐고요.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문자로 온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교 폭력 피해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그냥 생각해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분들 중에 하나가 이 학교 폭력 피해자들입니다. 특히 요새는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한 생명이나 신체적인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주변의 학교 폭력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혹시 이런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718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그 나라에서 정해주는 그런 공식적인 장애 등급은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정신분열병이나 조울병이나 정신지체 같은 그런 질환에 비해서 아직은 장애로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 소견서나 장애 진단을 필요로 하신 경우에도 영구적인 장애가 아닌 한시장애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한시적인 장애다라고 하면 치료도 가능하다라는 이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물 치료도 효과가 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심리 치료도 함께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면서 안구 운동을 같이, 그러니까 양측성으로 안구 운동을 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기억을 고통스럽지 않게 처리하는 네. 그런 EMDR 치료도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고, 그 외에 그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네. 그 사건을 반복적으로 단계적으로 노출을 해서 덜 불안하게 만드는 단계적 노출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의 이 치료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조금 호전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6402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동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어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병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이 굉장히 공존 질환, 그러니까 동반하는 다른 정신질환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은 굉장히 흔하고요. 네. 그리고 공황장애도 많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어증은 아마 우울증이나 그런 데 동반돼서 이렇게 말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실어증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사고를 겪은 경우에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뇌에서 언어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러니까 발화, 이렇게 발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작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실어증도 일시적으로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실어증까지는 많지는 않고요. 네, 다행히 영구적인 실어증까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증상이 나온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겠죠. 네, 특히 뇌 손상이 동반됐을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나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 0192님께서 문자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이 전화 상담화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분은 이 교통사고 영상을 보고 난 후 넘겼는데 그 이후로 이 운전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예전에 사고 날 뻔했던 기억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것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영상만 보고 TV 화면이라든지 영상만 보는 거는 사실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사고 날 뻔했던 경험이 있으시고 네. 그거랑 관련된 기억들이 잘 처리가 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영상 같은 그런 자극을 통해서 다시 과거에 처리되지 않은 외상적인 기억이 다시 올라와서 증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굳이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더 큰 자극으로 인해서 작은 경험이 더 이렇게 증폭돼서 보이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요. 또 이번에는 이 293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어렸을 때 이 성추행을 당할 뻔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끔 생각이 나면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것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성추행, 특히 어렸을 때 당한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당하고 그러셨을 경우에는 그게 잘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남아있다가 상처로 남아있다가 그게 떠오르거나 그럴 때 힘들어지시는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이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이 성추행이나 이 성폭행을 어렸을 때 경험하면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고 하던데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법들을 하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물 치료라든지 네. 다른 EMDR이나 인지치료 그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당했을 경우에 그리고 네.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당했을 경우에 점점 더 치료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빨리 좀 네. 병원에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인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도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자극을 받은 건 아닌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조금 상담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질문은 1102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집 앞에서 주차 문제로 멱살을 잡혔습니다. 2주짜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혹시 정신적 장애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그 외상이 크게 심하진,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라는 그런 경험이 이렇게 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2주짜리 진단서를 받으신 걸로 봐서는. 그래서 아마 이 경우에는 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그런 거는 좀 진단서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심리검사나 이런 걸 하신다면 적응장애라든지 뭐 일시적인 뭐 우울증, 우울감 뭐 이런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데 네. 그게 꼭 장애 진단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질문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 4934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대학교 때 칼에 손을 심하게 베인 이후로 요리를 못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음식을 계속 사 먹을 수도 없고 해서 요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단계적인 노출 치료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큰 칼을 사용해서 뭐 많이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작은 칼이나 이런 걸 잠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아주 네. 간단한 요리를 한다든지 특히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조금씩 접근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노출을 늘려서 불안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방법으로 안 되신다면은 EMDR이라든지 아니면 최면 치료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치료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것이 영원히 뭐 미치는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심리 반응이고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오래 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오래 가면 또 특히 힘들기 때문에 병원이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본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